자, 그러면 한번 또 보죠. 이게 그 테마 23번인데요. 이번에 이게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2020년에는 거기 사회복지직에서 2020년에 나왔고요. 욕구조사와 이제 평가조사인데 마지막으로 욕구조사에서 그 브래드쇼의 욕구 판정 인식 기준 이게 나왔어요. 이번에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규범적 욕구, 그 다음에 인지적 욕구는 느낀 욕구, 감촉적 욕구, 체감적 욕구 다 알고 있어야 하고요. 거기 느낀 욕구, 감촉적 욕구, 체감적 욕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표현적 욕구, 비교적 욕구는 이제 상대적 욕구라고도 합니다. 우선은 거기서 규범적 욕구는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규범을 아무나 정하지 않죠. 전문가가 정하는 거예요. 이 규범적 기준이라고도 하고 이걸 규준이라고도 합니다. 규준, 규범. 규범적 기준인데 이 규범은 전문가가 정하는 거고 결국은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기준, 규범적 기준 또는 규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욕구가 있는 걸로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이 바로 여기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빈곤선 요거죠. 자, 그리고 얘의 장점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규범적 그 기준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한 서비스가 제시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전문가가 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엘리트 위주의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지적 욕구는 체감입니다. 느낌이죠, 느낌. 그래서 성원들의 느낌, 즉 원함, 뭘 원하는지,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원함이죠, 느끼는지. 자, 이건 인지적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사회 서베이예요. 참고로 서베이는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표나 설문지를 가지고 하는 조사를 이제 서베이라고 하는데 지역사회 주민들을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표본을 선정해서 이제 조사하는 거 이걸 이제 서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나 뭐 다른 방법들로도 지역 주민들의 느낌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아예 모집단으로 놓고 그중에 대표 표본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그죠? 왜냐면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는 그 관심 있는 사람들만 오잖아요. 사실. 그죠? 그다음에 좀 뭐 시에서 뭐 시의원이나 좀 해보려고 하거나 뭐 이런 분들만 또 어떤 단체들이 오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다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적 욕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사회 서베이입니다. 그거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인지적 욕구는 그 느낌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표현적 욕구는 느낀 욕구를, 체감적 욕구를 행동으로 전환한 걸 얘기합니다. 즉 대기자 명단, 신청자 수, 집단 행동, 이건 다 표현적 욕구에 해당돼요. 거기 대기자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더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표출한 거예요. 그게 표현된 거죠. 신청자 수가 많다는 것은 그 서비스를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표현된 거죠. 자, 비교적 욕구 마지막. 비교하는 것은 당사자와 유사한 사람을 비교하거나 인근 지역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할 때. 자, 그리고 위의 욕구들이 중첩될수록 프로그래머로 만들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참고로 거기서 규범적 욕구 그리고 비규적 욕구의 경우는요. 이 욕구를 규정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면 규범적 욕구나 비규적 욕구는요. 전문가나 일반 사회가 그 욕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인지적 욕구와 표현적 욕구는 클라이언트가 그 욕구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의 상황이 이 네 가지 욕구가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상황은 전문가도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 사회도 그렇고 클라이언트도 그 서비스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네 가지 욕구가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상황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필요성이 증가되는 겁니다. 자, 어떻든 그게 나왔어요. 이번에 나왔고 그 다음에 욕구조사의 자료식 방법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잘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들 이거 아마 거의 뭐 델파이가 막 나왔죠. 계속 막 델파이 계속 나오는데 델파이가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
초점 집단 기법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명목 집단 기법, 얘는 몇 번 안 나왔네요. 그죠? 2007년 대구시에서만 나왔네요.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 많이 나왔네요. 그죠? 2018년, 2012년, 2011년 보니까 사회복지직과 보호직까지 합치면 막 나왔죠. 11, 12, 13, 14, 막 연달아서 나왔어요. 10, 11, 12, 13, 14. 그러더니 안 나오다가 18년에 또 나왔습니다. 그죠? 델파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 이제 평가조사로 가게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초점 집단부터 보겠습니다. 초점 집단은, 자, 거기 개요에 보니까 보통 6명에서 8명, 많으면 뭐 13명, 14명, 15명까지도 갑니다. 어떻든 소수입니다. 뭐 17명, 15명 많긴 하지만 어떻든 이제 그것도 뭐 어떻든 소수죠. 근데 이 소수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그룹에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어떤 주제를 줘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죠. 상호작용 유발이 바로 토론이에요. 적극적으로 토론을 시켜요. 주제와 관련해서.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 토론을 시키고, 그래서 그 토론을 통해서 제안과 의견을 도출합니다. 그죠? 그게 그렇게 나와 있죠. 토론이 기본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합의가 아니라, 구성원 간의 합의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합의가 아니다. 합의가 아니라, 자,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집단적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참가자 간의 상호작용을 가급적 억제하는 명목 집단과 차이가 있어요. 명목 집단은 만나긴 만나지만 막 토론을 적극적으로 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토론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자는 대부분 과정에서 질문자라기보다도 관찰자에 더 가깝다. 아주 중요해요. 그 문장. 자, 다시 한번. 조사자는 대부분의 과정에 질문자가 아니라 관찰자에 더 가깝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자,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요, 여기가.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초점 집단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 맞는 문장이에요.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관찰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자신의 의견을 절대 표출하면 안 되고 의견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서도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그거는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 자, 토론을 시켰어요. 근데 연구자가 그 주제와 관련해서 연구자의 의견을 말해버리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게 돼요. 연구자가 말을 했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어떤 의견을 말하기 참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연구자가 이 초점 집단에서 개입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개입하는 경우는 주제 토론을 시켰는데 주제와는 상관없는 엄한 얘기를 막 하고 있네. 집단 구성원들이. 그러면 그때는 막아요. 개입해서. 그다음 또 하나는 토론을 시켰는데 집단 성원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입김이 세가지고 그 사람이 막 토론을 주도하고 있어 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막아요. 가서. 알았죠? 개입해서 막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경우를 빼고는 거의 조사자는 그냥 관찰자에 가까워요. 알았죠? 그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넘기기 전에 69페이지 날개 쪽 봐보세요. 날개 쪽에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초점 집단 델파의 명목에서 초점 집단은 본래는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초점 집단은 영리기관에서 신상품을 만들어 놓고 신상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알기 위해서 만든 기법입니다. 따라서 이건 그 전문가 여부에서 본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본래는 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본래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초점 집단을 전문가에도 활용을 합니다. 전문가들을 모여놓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근데 일단 이 목적 자체는 일반인이에요. 대상 자체는 본래는 이게 만들어졌을 때. 그다음에 이제 대면하죠. 근데 델파이와 명목은 전문가입니다. 아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토론시키면 싸우거든요. 자기 전공 분야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니까 합의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들은 합의가 목적이고 델파이와 명목 집단은 델파이는 만나지 않고 명목 집단은 만난다는 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넘겨보세요. 자, 70페이지로 가보면 거기 이제 장점에 거기 집단적 상호작용과 역학, 집단 역동이죠. 그러니까 집단 역학.
집단 역동성을 이용해요. 여기는. 그렇죠. 집단 역학이라는 거, 집단 역동성을 얘기합니다. 그거. 소집단을 이뤄놓고 그 사람들을 토론을 시키면서 막 상호작용이 유발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역학을 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맥락적 정보, 즉 상황적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상품을 만들어 놓고 나서요. 뭐 예를 들어서 드럼 세탁기를 맨 처음 만들었다고 봐보세요. 뭐 세탁기가 이렇게 우리가 옛날로 생각하면 그냥 위에서 넣어가지고 물로 그냥 씻어야 하는데 이게 옆으로 누워져 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맨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 각각 이용하고 나서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했을 때 나 이게 불편했다. 어떤 점이 좀 이게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적인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맥락적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맥락적 정보 때문에 내용 타당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축약된 정보를 짧은 시간에 도출할 수가 있고요. 자, 단점. 조사자가 과정상 주도권을 갖지 않아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단점이 돼버려요. 자, 다시 한번 조사자가 과정상 주도권을 갖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주관이 개입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사자가 과정상 주도권을 갖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거꾸로. 알았죠? 그래서 그게 단점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참여자 수가 아무래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외적 타당도는 낮죠. 그죠? 고작 해봐야 15명이니까. 그 다음 이제 집단적 맥락에서 개인의 견해가 제시되니까 그 개인의 견을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료 수집 과정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연구자는 절대 표출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명목 집단은 간단해요. 명목 집단은 개념만 알면 돼요. 개념만. 얘는 1급에서도 그냥 개념 정도로만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얘가. 근데 그거 보면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놓습니다. 여기는 소집단 투표제라고도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각자가 의견을 내게 적어내게끔 한 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견을 검토하는 절차에 있어서. 근데 상호작용을 가급적 억제한다.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민주적이고 수량적인 집단의상 결정 방법이다. 바로 투표로 결정해, 마지막에. 그래서 이걸 소집단 투표제라고 합니다. 소집단 투표제. 참고로 책에 따라서는 명목 집단 기법과 소집단 투표제를 또 구분하는 책들이 있긴 합니다. 우리 전공 서적에서 이게 행정론에서 집단 의사 결정 방법에서 이게 나오는데, 근데 1급도 공무원 시험에서도 얘들을 구분해 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명목 집단 기법과 소집단 투표제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근데 얘가 거기 마지막에 투표로 결정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소집단 투표제 또는 민주적이고 수량적인 집단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투표로 결정하니까. 자, 걔는 장단점 중요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내려와 보세요. 델파이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델파이하고 초점 집단 기법이 중요한데요, 우리한테. 그 델파이는 거기 개요 봐보세요. 위원회나 전문가 토론, 그 다음에 여타의 집단 토의에서 나타난 문제점 극복을 위해 고안되었다. 그죠? 전문가 토론. 전문가 토론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그게 이제 문제점은 뭐예요?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이게 싸운다는 거예요. 자꾸 논쟁이 되고. 그래서 거기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대면적 휴합이 없다. 그죠? 그죠? 대면적 회합이 없다. 즉 이제 우편조사나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집단적 상호작용을 그래서 이제 휴합 없이,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자,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이 직접적으로 맞대응한 것을 피하고자 할 때 유용하고, 미래 예측 기법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미래 예측 기법으로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구조적 특징으로 가볼게요. 이거는요, 조정자와 패널, 조정자가 연구자입니다. 조정자와 패널로 구성됩니다. 패널이 나왔죠? 선생님들 우리 패널 조사 공부할 때 패널 조사의 단점 2가지, 큰 단점 2가지가 있었거든요. 뭐였냐면은 패널 탈락이었고, 패널 사망, 또 하나가 패널 조건화였죠. 그 2가지가 단점이었어요. 패널 조사. 얘는 우편 조사이면서 패널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널 조사에서 나오는 단점이 여기서도 나와 있다 보면, 어떻든 조정자와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참가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거 원격이에요. 원격.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면 회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모든 패널 참가자가 익명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시류 편승 효과와 후광 효과를 최소화시킨다. 자, 시류 편승 효과는 왼쪽에다가 제가 정리해놨는데요. 다수결의 의견에 그냥 시류에 따라가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다수결에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 시류 편승 효과. 그리고 후광 효과는 권위 있는 사람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에 매혹되어 버리는 걸 얘기해요.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매혹되어 버리는 거. 자, 따라서 이건 지금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류 편승 효과나 후광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만나지 않으니까.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정보의 흐름을 구조화시킵니다. 비구조화하면 안 됩니다. 구조화입니다. 구조화. 그걸 비구조화로 나와요. 우리 시험에. 비구조화가 아니라 구조화입니다. 구조화된 방식으로 정보의 흐름을 제어해요. 즉 설문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합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점차 구조화시켜가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객관식으로 만들어냅니다. 맨 처음에는 개방형으로 물어보게 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설문지 서베이 방식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규칙적으로 피드백을 하죠. 무슨 말이면 맨 처음에 물어보고 그걸 회수해 가지고 조정자가 정리를 해요. 연구자가. 그리고 그걸 다시 물어봐요. 전문가들한테. 또 회수해서 또 정리하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71페이지 봐보세요. 제일 위에. 장점은 뭐냐? 우편조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시간에 의견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응답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인의 영향이나 집단의 압력을 줄일 수가 있고요.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전문가 합의에 의한 욕구 파악,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게 이제 들어가는 이유가 아까 소집단 투표제도 마지막에 투표로 결정을 하지만 델파이 기법도 마지막에 투표로 우선순위를 좀 정해달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적 의사결정도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단점 봐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반복되는 동안에 응답자 수가 줄어든다. 고빗줄. 이게 뭐예요? 패널 탈락. 그죠? 패널 탈락이 발생돼요. 이게 패널 조사니까. 왜냐면은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응답하다 보면은요, 내가 이걸 계속 응답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 더 이상 응답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거기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비용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제 욕구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기 조정자가 조정을 할 때 합의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창의적이고 극단적인 의견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거기 극단적인 의견은 판단의 합의를 위해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어서 창의적인 의견들이 손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합의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다음에 조정자가 조정하면서 본인이 애초에 결정했던 목적과 방향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조정하는 거니까, 정리하는 거니까,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자기가 정리해 다시 물어보는 거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평가조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는 무지 중요합니다. 이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실천론에서랑 이제 나오는 거고 조사론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 얘는. 자, 평가조사에 이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총괄평가 안에 효율성, 효과성 평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뼈대를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형성평가, 그 다음에 평가는 그게 이렇게 총괄평가로 나뉩니다. 형성평가를 과정평가라고도 하고 이걸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합니다. 총괄평가는 성과평가라고 이제 먼저 여기에 대칭 지우기 위해서 대칭을 시키면 얘는 결과평가라고도 하고요. 결과평가라고도 하고 이것을 성과평가라고도 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근데 이 총괄평가는 즉 결과평가, 성과평가는 둘로 나뉩니다. 다시 효과성 평가와 그 다음에 효율성 평가로 나뉩니다. 효율성 평가로.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총괄평가, 그러니까
그 박스 보면은요, 거의 71페이지에 거기 먼저 형성평가, 총괄평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니까 효과성 평가와 효율성 평가 나와 있죠. 요거. 근데 효율성, 효과성 평가는 총괄평가다 이거예요. 근데 효과성 평가는 둘로 나뉘고 얘도 둘로 나뉩니다. 얘가 이제 산출 평가와 그 다음에 성과 평가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비용 편익 분석과 또는 비용 효과 분석과 그러니까 비용 효과 분석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유발됩니다. 뭐냐면 여기 성과평가 있죠. 여기 성과평가예요. 총괄평가를 성과평가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성과평가라고 나왔을 때 이걸 뭘로 봐야 하냐? 우리 문제에서 문제 지문에 성과평가라는 문장이 나오면 단어가 나오면 걔는 그냥 총괄평가로 보면 됩니다. 문제에 성과평가는 이게 나오면 아 총괄평가는 이구나. 일치시키면 됩니다. 네, 여기에 있는 성과평가로 문제를 내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성과평가로 문제를 내지. 이거 좀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볼까요? 형성평가를 보니까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시행 중이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진행 중. 프로그램 진행 중 또는 우리가 실천론에서는 개입 중. 개입 중에 우리가 접수 단계, 자료 수집, 사정, 계획 수립, 개입, 평가 종결, 사후 관리 이렇게 가는데 그때 개입에서 하는 것이 형성평가입니다. 개입 중. 프로그램 시행 중. 프로그램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 자,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후, 종료된 후. 그죠? 종료된 후. 그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 그냥 이번으로 그냥 끝내버릴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효과성 평가는 목적 달성도죠. 효율성 평가는 비용 대비 산출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산출 평가는 양적인 평가, 성과 평가는 질적인 평가라고 질적인 것까지 고려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효과 분석과 비용 편익 분석인데 자, 다시 한번 비용 효과 분석은 효과성 평가입니까? 아니죠. 효과가 들어가 있다라고 효과성 평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비용 효과 분석은 효율성 평가입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도 효율성 평가인데 비용 효과 분석은 투입만 양화입니다. 그 양화가 어떤 뜻이냐면 화폐 가치로 전환이라고 적으세요. 그 양화에다가 양화 거기 투입만 양화 있죠. 양화 가로 열고 거기다 화폐 가치로 전환이라고 적으세요. 화폐 가치로 전환. 투입만 화폐 가치로 전환하는 겁니다. 걔는. 근데 비용 편입 분석은 투입과 산출 또는 성과까지도 모두 화폐 가치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따라서 비용 효과 분석이 더 용이합니다. 비용 편입 분석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평가는 메타 평가입니다. 그 평가 자체가 잘 되어 있는지 그거 보니까 2008년 광주에서 나왔는데요. 2019년에 나왔어요. 보호직에. 예. 예, 평가의 평가. 그 평가 자체가 잘된 평가인지 그 평가를 다시 평가하는 거. 그 평가 자체를 평가하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보완해 드리면은요. 요 개념이에요.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자, 우리 선생님들 어차피 그 어디를 잠깐 갔다 올 거냐면 그 163쪽으로 가보세요. 163쪽 거기 잠깐 끼워놓고 163쪽 163쪽 잠깐 가보세요. 우리 행정론에 가면 논리 모델이 나와요. 행정론 163쪽 163쪽에 논리 모델이 나옵니다. 그 논리 모델 봐보세요. 논리 모델 보니까 거기에 투입, 그 모형 보니까 투입, 그 다음에 활동, 그죠? 그 다음에 산출, 성과. 테마 59번입니다. 이전 책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 투입과 활동과 산출과 성과입니다. 그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투입 요소가 있고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산출인데 이 산출은 양적 개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성과가 나옵니다. 이 성과는 질적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잖아요. 보세요. 여기 지금 효과성 평가는 뭐냐면은 얘와 얘를 보는 평가를 얘기해. 이게 효과성 평가예요. 효과성 평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이게 활동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활동하고 나서 끝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끝나고 나서 산출과 성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이걸로 적용하면 이 활동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형성평가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하는 평가가 형성평가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났어. 이제 여기서. 끝나고 나야지 산출과 성과물이 나옵니다. 이게 산출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성과물이 많이 나왔는지 이게 효과성 평가고, 아무리 효과성이 높다 한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이 투입이 이제 비용이 여기가 들어갔는데, 비용이 만약에 많이 들어가 버리면 효율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은 뭐예요?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효율성은. 효과성과 비용까지 보는 거.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보면 이 두 가지 효율성 평가와 효과성 평가가 무슨 평가라고요? 총괄 평가라고요. 여기가 총괄 평가 얘기예요. 그리고 활동 중에 하는 평가가 뭐라고요? 형성 평가고요. 이렇게. 자, 형성 평가에서는 효율성, 효과성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형성 평가에서는 효율성, 효과성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못하죠. 왜? 산출과 성과가 나와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이 활동 중인데 어떻게 효율성, 효과성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형성평가에다가 효율성, 효과성 평가를 집어넣어요. X. 작지만 안 되게 돼. 알았죠?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하면 이제 조사론이 다 끝났어요. 이게 조사론은 이제 한 문제지만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이번에 이제 이렇게 사회복지직에 이게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자, 일단은 그 규범적 그 감지적 욕구 나와 있죠. 이번에는 감지적 욕구라고 되어 있네요. 헬트 니드라고 해놓고서 느낀 욕구. 자, 실제 욕구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 뭐예요? 행위는 표현적 욕구죠. 틀렸고. 자, 표현적 욕구, 특정 집단 구성원의 욕구와 유사한 다른 집단을 비교했다. 비교적 욕구죠, 당연히. 그 다음에 3번. 욕구 상태에 있는 당사자의 느낌에 의해 인식이니까 인지적 욕구죠. 마지막 4번. 전문가가 규정해 놓은 바람직한 욕구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규범적 욕구.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좀 쉽게 나왔고, 이게 이쪽에서 나오면 뭐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론으로 가야죠, 이제. 자, 이제 실천론은 뭐 여기서 테마로 정한 것들은 다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실천론은 뭐 기본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여기는 촘촘히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뭐 간간히 나왔던 애들이 좀 있긴 한데, 자, 74쪽 한번 볼까요? 실천론. 우선은 거기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분류, 이념에서 이번에 2020년 사회복지직에서 이제 분류가 시험에 나왔죠. 처음으로 나와졌는데, 거기에 먼저 목적에 보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신장시켜주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그때 사람들은 클라이언트니까,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자원 서비스 기회를 제공해주는 체계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작동, 그 다음에 정책과 개발의 이바지, 그 다음에 이제 보엠이 제시한 실천의 기능 3가지를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어요. 몇 차례. 그 2004년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번 나왔었는데, 과거에. 우리 지금은 물어보지 않는데, 보엠은 이제 실천의 기능을 손상된 능력 회복, 자원 보충, 역기능 예방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옛날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그 사회복지 실천의 분류가 보면 클라이언트를 접촉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면은요,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나잖아요. 그걸 이제 직접 실천이라고 하고요.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나지 않으면 간접 실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볼 때는 거기에 얘가 이제 짝짓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또는 뭐 직접적 실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간접적 실천 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직업
기술 교육 훈련. 교육시키려면 만나야죠, 클라이언트와. 그죠? 면대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부모 상담하려면 부모와 만나죠. 그다음에 거기 제가 방문하는 것도 어르신들 제가 방문하는 거요. 그것도 어르신을 만나죠. 그거 이제 치매 어르신 주간보호도 어르신들 오면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간접 실천 봐보세요. 이건 만나지 않는 겁니다. 자, 공청회 안 만나죠. 장애인들과 만나는 게 아니죠. 시민공청회. 그다음에 이제 홍보.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무슨 자원봉사자 모집도 들어가 있고 보금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 도시락 배달 연계죠. 연계. 배달하러 내가 지금 간 게 아니죠. 연계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거 조심하세요. 그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인데 헷갈려 하면 안 돼. 그거. 연계시키는 것도 그 간접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날개 봐보세요. 날개 보면은 그건 1급 논점인데 만약에요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으로 물어보지 않고 미시적 실천과 거시적 실천으로 물어보게 되면 그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았죠? 미시적 실천이 직접 실천이에요. 거시적 실천이 간접 실천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그렇게 문제 풀면 되고 우리한테 중시적 실천이 나오기는 어렵고 1급에서도 한 번, 두 번 정도 논점으로 나왔었는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으로 와보세요.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인데요. 자, 이게 2012년 보호직에서 한 번 나왔어요. 2012년 보호직에서 거기에 사회 진화론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1급은 여기는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실천에 영향을 준 이념에 먼저 인도주의 박애 사상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거기 자선조직협회의 이념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선조직협회와 관련되어 있다. 얘가 인도주의 박애 사상은 자선조직협회에 영향을 끼친 이념이다. 즉 우회 방문자들의 철학이었다. 인도주의 박애 사상. 자, 이건 무조건적 봉사예요. 무조건적 봉사.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봉사 정신에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이때 봉사는 무조건적 봉사인데 이 무조건적 봉사는 이따 민주주의에 나오는 선택적 봉사하고 다릅니다. 무조건적 봉사는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봉사예요. 알았죠?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노숙인들이니까 뭐 신발 필요하겠지, 음식 필요하겠지 하고 그냥 지하철역에 가가지고 막 셔터 그 사이로 노숙인들이 있으면 막 거기다 그냥 집어넣어 주는 거. 그러니까 워낙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주는 자가 그냥 주는 자 입장에서 주는 거죠, 일방적으로. 거기 사회진화론 봐보세요. 이것도 COS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 자선조직 인보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회진화론이 인보관 운동이 아니라 자선조직협회구나. 이 영향을 끼친 게, 그죠? 2012년 보직에서는 부자는 그들이 우월해서 부유층으로 살아남고 빈곤한 사람은 게으르고 비도덕적 열등한 인간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걸 박스에다 집어넣어놓고 이거 뭐냐 물어봤어요. 답이 사회진화론이 답이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거 보니까 사회진화론은 거기 사회복지 실천의 사회통제적 측면에 나타난다. 근데 사회통제적 측면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자선조직협회예요. 그래서 사회진화론은 자선조직협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건 이따가 자선조직협회에서 어떤 측면이 이제 사회통제적 측면인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는 인보관 운동에 영향을 미쳤어요. 인도주의 박애사상 사회진화론은 COS에 영향을 줬고 민주주의는 인보관 운동에 영향을 줬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민주주의는 평등이잖아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평등. 따라서 받는 자의 자기결정이 중요해요. 즉 받는 자가 원하는 봉사를 해주는 선택적 봉사로 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주의는 우리가 이미 개인주의 집합주의 공부하고 왔어요. 거기 자녀적 복지, 제도적 복지 공부할 때. 그래서 자녀적 복지가 개인주의였죠. 근데 이 개인주의는 보니까 빈곤이나 장애를 클라이언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게 만들게 됩니다. 이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그 다음에 좋은 의미로 말하면 개인의 권리 존중, 개별화 사상에 영향을 끼쳤어요. 얘가.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개인주의는 뭐냐면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과 그 다음에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을 해줘요. 근데 그걸 존중해줬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 이거예요. 그 개인한테.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은 개인의 권리 존중이죠. 그죠?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한테 돌려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거기 그 수혜자격의 축소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열등처우의 원칙을 놨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 자선주식협회를 공부하다 보면 빈곤의 원인을 개인한테 두거든요. COS가 자선주식협회가 그죠? 인부관운동은 사회환경에 두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꼭 하세요. 공부하다가 지금 이 이념에서 공부할 때 그러면 개인주의가 그러면 COS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개인주의를 COS에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COS에서는 빈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개인주의는 나쁘게 말하면 개인 책임이지만 그 이전에 개인 권리 존중이 먼저 들어가요. 그죠? 개인 권리 존중해줬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해줬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라 이거거든요. 근데 COS는 권리 존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개인주의를 거기다 연결하지는 않아요. 다만 빈곤의 원인을 개인한테 뒀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한테 두고 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빈곤관으로 그렇게 보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이념을 여기에 COS가 없는 이유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종교적 윤리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한테. 그 다음에 이제 다양화도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특히 요건 이제 한 번 나와서 그래 좀 그냥 넘길게요. 자, 76쪽으로 가서 테마 25번. 여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건 뭐 그냥 나옵니다. 특히 윤리강령 문제는 우리 공무원 시험은 100% 나올 정도로 잘 나와요. 이걸 왜 이렇게 우리 사육 전담 공무원 또는 보호직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낼까? 그러니까 이제 특히 사육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 사회면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사회복지 윤리강령을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우선은 볼게요. 거기에 프리드 랜더가 제시한 가치 있잖아요. 2016년 보호직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과거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그 기출표기에 약했거든요. 굳이 막 다 다뤄놓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대표적인 것만 거기다 달아놨는데 과거 기출 문제. 근데 보세요. 거기 옛날에는 프리드 랜더가 제시한 가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단순히. 거기다 막 세계화도 집어넣고 막 해가 틀리게끔 냈는데 거기 자 존책은 푸자기로 써놓는다. 존책은 푸자기, 보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존책은 좋은 책은 자 좋은 책은 그게 이제 존엄성이잖아요. 자 존엄성 그 다음에 존엄성이니까 뭐 이게 자 이게 본래 좋은 책으로 악리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었고 맨 처음에는 이게 이제 존나 좋은 책이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욕설인 것 같아가지고 뺐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그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 말이라도 지금 그 품격에 맞게끔 해야 하니까 아무리 암기법이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존책은 푸자기 근데 거기서 그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예요. 알았죠? 그것도 알아요. 사회적 책임성, 사회적 연대성, 상호부족. 그거 알고 계시고 인간의 자율성이 자기결정.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윤리인데요. 그리고 날개 쪽 잠깐 봐보세요. 느닷없이 왜 가치를 공부하느냐? 그 날개 쪽 보면 뭐 그건 이제 그 오이코스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시험에 관련은 없지만 그냥 배경 지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건데 보면 실천의 3대 요소는 그 동그라미 2번 보면은 밸류죠. 밸류로부터 날리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킬 테크니크가 나와 있습니다. 밸류로부터 이제 에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치 기반의 지식 기반의 기술과 기법이죠. 그리고 가치로부터 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실천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 기술은 지식과 가치가 결합돼서 나온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비교할 때 사회사업에서 지식과 기술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었죠. 거기서. 그죠?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치를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치와 윤리를 비교한 거 보면 대구시에서 과거에 나왔는데 뭐 1급은 잘 나오는 논점이에요. 다 이건. 1급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이제 대부에서 나왔는데 가치는 좋고 바람직한가, 윤리는 옳고 그른가. 즉 가치는 믿음, 윤리는 행동이에요. 행동. 알았죠? 행동. 자, 가치는 믿음, 윤리는 행동. 자, 그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내려와 보면 그 날개 쪽의 레비는 1급 논점이니까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내려와 보세요. 내려와 보면 윤리강령의 특성 나와 있는데 윤리강령의 특성. 자, 77쪽으로 올게요. 그냥 77쪽에 와보면 윤리강령의 기능이 2013년 사회복지직의 문제가 나왔죠. 이게 2013년 사회복사 1급 시험에서 먼저 나왔어요. 이게. 그러더니 우리 시험에 2013년은 이게 8월에 시험이 있었거든요. 8월 사회복지직 시험에 또 나왔어요. 1급에서 처음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도 처음 나왔죠. 이게 나왔었는데 거기 이제 윤리강령의 기능에서 거기 2번에 보면은 자기 규제를 하게끔 만듭니다. 정직하지 않고 무능력한 사회복지사들에게. 왜냐면 윤리강령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지 말아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되니까 스스로 규제하게끔 만들고, 만약에 디귿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전문가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 규제를 하지 못하면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죠. 우리한테 개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니을에 봐보세요. 거기 그 사회복지의 기본 업무 및 자세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민감함을 고양시키고요. 전문직 내부의 갈등을 또 동료와의 윤리강령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자기 파멸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실천 오류로부터 소송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래서 소송에 말려들 가능성을 최소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법적 제재의 힘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법적 제재의 힘은 없습니다. 윤리강령은 도덕적 윤리적 제재의 힘이 있는 것이지 법적 제재의 힘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제재의 힘은 있는 거예요. 그죠? 도덕적 윤리적 제재의 힘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적 제재의 힘은 없다. 윤리강령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우리나라 윤리강령은 보니까 6개 전문과 윤리기준 6장 4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윤리기준 6장 기본, 첫 번째가 기본이에요. 두 번째가 클라이언트, 우리한테는 클라이언트가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가 우리 동료, 같이 일하는. 네 번째가 사회,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기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윤리위원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윤리기준, 후원자에 대한 윤리기준,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 그리고 이번에 나왔었는데 협회에 대한 윤리기준도 없습니다. 따로 윤리기준 6장에 보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거기 윤리강령이 나왔는데요. 거기 전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이게 2015년 사회복지직의 문제가 나왔었죠. 이게 나왔었는데, 물론 거기 2010년 사회복지직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인본주의, 평등주의, 평화주의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옛날에 평화주의를 집어넣었어요. 평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민주주의 보이죠. 민주주의. 그죠? 민주주의. 그리고 2015년 사회복지직에는 여기에다 뭘 집어넣었냐면 문화적 다양성도 없습니다. 거기 쭉 읽어보면 없어요. 제가 특히 굵게 표시한 것들 있죠? 걔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걔들이. 근데 거기 보면 문화적 다양성은 없어요. 전문에. 없습니다. 문화적 다양성. 넘겨볼게요. 그리고 이제 78쪽부터인데 여기 46개 조문인데요. 자, 여기 46개 조문을 이제 눈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시험에 나왔던 조문. 46개 조문. 제가 의도적으로 거기 과거 기출 문제까지 나왔던 조문은 다 표기해놨어요. 여기다. 그리고 기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검게 칠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조문들. 걔들은 1급 시험에 나온 애들이에요. 1급 시험에 나온 것까지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일단은 이걸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눈으로 자꾸 익혀가고 나왔던 것들 위주로. 봐보세요. 이 시험은 여기서
문제의 형태는 우리 시험에서 그간에 나온 거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조문 하나를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요. 얘가 윤리기준 6장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봐요. 조문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이 아닌 걸 고르시오.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다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하나 집어넣어 틀리게끔 내거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로 나오는 것은 다음 중 윤리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1, 2, 3, 4에서 한 윤리강령 조문을 틀리게끔 만들어 놓고 틀린 걸 고르라고 하는 거 하나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볼까요? 거기 기본적 윤리기준에 보면은 거기 나온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전문가로서의 자세에 디귿 봐보세요. 디귿. 그리고 어쨌든 디귿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 디귿에 보면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클라이언트 이외에는 어떤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틀렸죠. 그러니까 맞는 우리 윤리강령 조문을 그렇게 틀리게끔 해가지고 물어봐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클라이언트 이외에는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면 클라이언트한테는 부당한 압력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선생님들이 이거 틀렸을 것 같다 이렇게 유추가 되기도 해요. 잘 읽어보면. 그 다음에 거기 시옷 봐보세요.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잖아요. 거기다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이거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윤리강령 전체에 협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밖에 안 나와요. 조문에. 단체명은 얘 말고 나머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고 하는 거 말고 이외에 다른 단체가 나오면 틀렸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거기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있죠? 거기 동그라미 3번 그 밑에 OX 문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번에 나온 문장입니다. 그게. 기본적 윤리 기준에는 전문가로서의 자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네요. 그죠?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 윤리 기준에는 동그라미 1번에 전문가로서의 자세, 동그라미 2번에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동그라미 3번에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까지는 목차를 알아야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죠? 이게 나와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으로 내려가 볼까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에 거기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위 공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해야 한다. 자, 여기서는 클라이언트의 권위 공호입니다. 거기서는. 그런데 아까 위에서 거기 기본의 동그라미 1번 전문가로서의 자세 그 시옷에 거기 보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 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위 공호죠. 그때는 거기다 클라이언트의 권위 공호 하면 틀립니다. 거기서는. 그죠? 다시 한번 거기 기본적 윤리 기준에 그 동그라미 1번에 시옷에서 아까 우리 사회복지사협회 했는데 사회복지사협회가 나온 다음에 뒤에 나올 때는 그때는 클라이언트의 권위공호라고 하면 안 된다. 알았죠? 거기는 사회복지사의 권위공호다. 왜? 협회 자체가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협회 다음에 나오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권위공호로 하면 틀려요. 거기는. 조심하시고. 자, 79쪽으로 와보세요. 79쪽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동료의 클라이언트의 관계 봐보세요. 많이 나왔죠? 걔만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죠? 거기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나 막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긴급한 사정으로 맡게 된 경우는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죠? 그게 보니까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이번에 1급 시험에도 얘가 나와줬죠. 1급에서는 이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공무원 시험에 요즘 많이 나오니까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이번에 1급에 나왔어요. 거기 이제 그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이 있는데 동료 봐보세요. 동료의 니은 봐보세요. 니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 증진을 위해 클라이언트와 협력해야 한다. 그만 틀려요. 막 그렇게 바꿔요. 바꿀 때. 여기가 그 다음에 그 동료에서 그 미음 봐보세요.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재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했죠. 그 내부 고발이에요. 내부 고발. 그게 내부 고발 조문이에요. 휘슬 블로잉. 내부 고발.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에서 디귿에 보니까 뭐 이게 20년 사회복지직에 나왔네요. 사회복지사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하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사회 뒤로 넘겨보세요. 사회. 그 다음에 80페이지로 와보세요. 80페이지에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잠깐 볼게요. 거기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에 보니까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기관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2011년 보호직에. 기관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이익. 그죠? 네. 이게 우리 공무원 시험은 1급보다 더 어렵겠네요. 왜냐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더 깊게 내요. 우리를 자꾸 여기를. 그래서 막 좀 뭐랄까 좀 약간 비열하게 문장 단어 하나 바꿔가지고 막 내거나 이렇게 좀 약간 예. 어떻든 뭐 확실히 좀 알고 있어야 하고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 윤리강령 전체 뭐 시군구에 보고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시군구는 안 나와요 절대. 1급에서는 시군구를 집어넣기도 했는데, 자, 그다음에 어떻든 윤리강령 1순위 윤리강령 이거 뭐 나올 가능성 너무 높아요. 그냥 나오니까 잘 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사회복지 실천과 가치 갈등 있잖아요. 가치 갈등이 이제 쭉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간간히 먼저 이건 뭐냐면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에서 범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얘기합니다. 자, 가치 상충은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상충되는 경우입니다. 가치 상충은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심각한 유전 질병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자기 부인한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지만 장애 출산 예방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상충합니다. 그 다음에 의무상충은 각기 상이한 요구를 하는 기관의 의무입니다. 결국 이때 말하는 의무는 기관의 규정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죠. 사회복지사는. 근데 그 기관의 결정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의 그 관계에 겪게 되는 딜레마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예에 나와 있듯이 노숙인 쉼터에서 경미한 정신적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정신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기관 규정상 기관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노숙인 아저씨가 내가 지금 보육원에 아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자립해가지고 자활해서 내가 그 아이하고 같이 살아야 한다,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사가 딜레마를 겪게 되죠. 그죠? 경미하니까 정신적 어려움이 뭐 중증이면 보내겠는데 의지도 있고 이분이, 그런데 이제 기관에서는 근데 보낸다라고 결정 내버리면 거기서 이제 딜레마를 겪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측의 다중성, 누가 클라이언트인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가보니까 아동학대, 부부갈등에, 아내 구타에, 또는 치매, 어르신의 한 가정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으면 도대체 누구를 클라이언트로 먼저 삼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결과의 모호성은 이제 입양이 대표적이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대신에 결정하게 될 때 그 결정이 과연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과 권력의 불균형. 자, 이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권력의 불균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전문적 관계이고 원조 관계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도움을 주는 쪽이죠.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보다는 우리가 권위가 더 있죠. 물론 요즘 민원이 드세져 가지고 막 칼로 찌르기도 하고 막 뿌리기도 하고 막 하기도 하지만, 어떻든 이제 뭐 그런 경우 아주 극소수의 그런 경우들 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가 권위가 있고, 도움을 받는 클라이언트는 이제 아무래도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가 아예 사회복지사한테 아예 맡겨버리는 경우, 알아서 해달라고 맡겨버리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돼요. 그걸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81페이지로 와보세요. 윤리적 쟁점 보면 보세요. 2018년 보호직 나왔죠? 2017년 사회복지직, 그 다음에 2018년 보호직 연달아 나왔잖아요. 그죠? 윤리적 쟁점들. 이게 제가 거기 날개 쪽에 있는 것까지 다 이게 다 1급 포함해가지고 다 나온 겁니다. 우리한테. 나올 만한 거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종합정리. 따라서 거기 이제 고지진 동의, 이거는 알린다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건 자기결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고지된 동의는. 알린다는 건 뭐예요? 네가 결정하라 그거잖아요. 알렸으니까 네가 결정해라. 그러니까 고지된 동의는 바로 이 자기결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원조 초기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정과정에서. 그리고 사전에 알려야 하고. 근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알리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전문적 동료 관계는 2017년 사회복지직에 나왔습니다. 그 얘가 우리 시험에 나온 예예요. 그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게 그렇게 박스에다가 사회복사 A는 신입 사회복사 B의 이야기를 듣고 상세하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다. 동료 사회복사 C가 신입 사회복사 B에게 막 자기 대학원 과제도 시키고 자기가 해야 할 프로그램 이 제작도 막 지시하고 했다는 거. 그렇죠? 요거에 우리 시험이에요. 이게 2017년 사회복지. 박스에도 적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답은 전문적 동료 관계가 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그건 1급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 얘가 뭐 기증받은 신장을 누구를 먼저 사용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인데 그거고. 그 다음에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는 안 나왔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사한테 와가지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말인데 클라이언트한테는 말해 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알려줘요. 알려주면 자, 그 사실을 알았어. 이제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알려줬어. 그러면 그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줘야 하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알려주면 지금 비밀로 좀 해달라고 한 사람과의 비밀 보장의 권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문제. 그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러니까 진실성 고수 그리고 알 권리,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 요거 그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충분히 이런 일들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근데 저 사람이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걸 클라이언트에 알려줘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실성 고수한 비밀 보장을 해줘야 할 것인지. 자, 그다음에 그 클라이언트 이익과 사회복사의 이익입니다.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를 돕다가 사회복지사의 생명이나 또는 가족의 희생이 요구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고 그건 뭐 오른쪽 봐보세요. 이제 알겠죠? 온정주의. 온정주의는 사회복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희망사항이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온정주의는 따스로운 자에다가 초코파의 정자거든요. 따뜻한 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부장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 그 정책 역사에서 공부했잖아요. 국가 권위주의적 개혁, 국가 온정주의적 개혁,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기억나죠? 거기 제가 그 권리로서 준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준 거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봐주는 이유는 내 자녀니까 그냥 돌봐주는 거예요. 시혜로. 애들이 우리의 권리 하면서 요구한 게 아니죠.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온정주의는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온정주의는 물론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윤리적 딜레마에서 나올 때는 이게 좀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 뭐냐면 온정주의는 내 자녀처럼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온정주의예요. 알았죠? 이 온정주의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요. 그거 보면 예를 봐보세요. 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이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죠? 근데 사회복사는 뭐라고 생각하냐? 시설 입소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회복사.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시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선생님한테 도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게 온정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 관계 유지가 그거 얘가 우리 시험에 나왔고, 그러니까 1급에서 나왔고, 그것도 이중관계. 마지막 이중관계 보세요. 이중관계 좋은 거 아닙니다. 사회복사 클라이언트는 전문적 관계인데 전문적 관계 이외의 관계를 맺는 게 이중관계예요. 뭐 금전거래를 한다든지 사적 만남을 갖는다든지 또는 뭐 클라이언트와 성적 접촉을 한다든지 이건 더 뭐 다 이게 이중관계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와 보세요. 윤리적 의사결정이 있는데요. 2017년 사회복지직 보호직 시험이 똑같았거든요.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봤는데 이때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이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세상에나. 왜 이게 제가 세상에나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게 1급에서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우리 시험에만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 근데 그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이게 당시 이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삐껴나온 문제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똥 문제였어요. 네, 똥 문제. 근데 이제 이건 보면은 거기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보니까 인간 행동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에 대한 기본적 해악을 막는 규정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을 폭로하거나와 같은 물품에 대한 위협과 같은 해악을 막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얘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제3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육사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니까?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죠? 인간 행동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다른 것보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칙 봐보세요. 인간 행동의 필수적인 제어를 포함해. 자, 기본적 복지는 타인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 당연하죠. 이게 무슨 말이면 타인이 자기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본적 복지를 침해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기본적 복지는 타인의 다른 사람이 내린 자기결정권보다는 우선이 되줘야죠. 이해되셨죠? 잘 생각해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결정을 내렸는데 그 자기결정이 누군가의 기본적 복지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근데 뒤로 넘겨보세요. 이 3번을 보면 바로 다가와요. 3번 봐보세요. 3번에 보면 근데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는 우선해요. 그죠? 자, 자기가 결정 내려서 그것은 자기의 기본적 복지권보다는 우선해요. 타인의 기본적 복지권보다는 우선하지 못하죠. 내가 어차피 내 기본적 복지권과 내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 내린 거잖아요. 어쨌든 자기의 기본적 복지권이 침해됨에도 불구하고 지가 그렇게 결정 내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 결정권은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는 앞서죠. 그지만 그 사람의 자기 결정권이 다른 사람의 기본적 복지권을 침해하면 안 되죠. 그건. 그죠? 그 얘기예요. 2번과 3번이 이제 서로 이해가 될 거고 같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4번 봐보세요. 4번 보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하는 의무는 그와 상충되게 막 행동하는 그 자유보다는 우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내가 동의해가지고 어떤 기관에 취직을 했어요. 그 취직했다는 것은 그 기관의 규칙이나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하고 취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막 그 규정을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직한 그 기관의 규정이 낙태가 금지되어 있다면 나는 뭐 낙태를 뭐 이렇게 임신에 대해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나는 낙태를 해야 한다라고 나는 보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기관의 규정을 지켜야 돼요. 알았죠? 그겁니다. 근데 보세요. 거기 5번 보세요. 또 개인의 복지에 대한 권리가 자발적 협회 법률 규칙과 상충될 때는 그때는 개인적 복지가 우선해요. 규칙보다. 알았죠? 그때는 또.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기여와 같은 기본적 계약을 방지하며 거기 이제 공공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의무가 개인의 재산에 대한 통제 실시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건 이제 한 번 나왔습니다. 어떻든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 루엠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은 여러 번 나왔죠. 근데 우리한테는 시험에서 계속 순서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논란이 한 번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논란이 그게 뭐가 나왔냐면은 다음 중 루엠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하고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생명보호, 평등, 거기 자율성의 원칙도 나오고 자기결정의 원칙도 나와버렸어요. 그때 보기 지문에. 본래 거기 세 번째에 있는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안에 자기결정의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시험에서는 세 번째 원칙을 자기결정의 원칙으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게. 알았죠? 아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이게 그때 자율성의 원칙도 보기 지문에 들어가 있었고 자기결정의 원칙도 보기 지문에 들어가 있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답은 아닌 것은 자기결정의 원칙의 답이었었습니다. 알았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런 이제 복수정답 논란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든 이제 나머지는 중첩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중첩되는 게 있었어요. 자율성의 원칙이 자기결정의 원칙인데 헷갈리죠. 그잖아요. 거기서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두 개가 중첩돼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자율성의 원칙이 주로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결정의 원칙이 아닌 걸로 이렇게 봐야 하는데, 어떻든 이제 자 거기 순서를 해야죠. 거기 보니까 생명은 우선이잖아요. 맨 처음에 그 뭐 우리 뭐 주관식 쓰는 게 아니니까 객관식이니까 뭐 생명이 우선인 건 우리가 알고. 근데 평등과 자유 중에 우리는 평등입니다. 그다음 자유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지막에 사진도 찍어줍니다. 영정사진 찍어주죠 요즘. 근데 이제 마지막 보세요. 거기에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이 성실의 원칙으로도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성실의 원칙이 바로 누구였냐면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정보 개방은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사가 정보 개방을 할 때에는 성실하게 그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는. 그러니까 성실하게 완전하게 정보하는 거니까 그 정보 개방 원칙이 성실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거 거기까지.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봤고요. 지금 이제 자선조직 인보관까지 가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잠깐만 52분 있네요 지금. 잠깐 여기 봐보면은요. 자 여기 문제가 2020년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직접 실천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뭐예요? 훈련이죠. 3번 보나마나. 그죠? 3번이죠? 도시락 배달 연계. 아니란 말이에요. 연계한 거지 내가 만난 게 아니죠 지금 클라이언트를.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개발한 것도. 그 다음 이제 시민 공청회도. 하지만 이제 3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가치윤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자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 얻어야 한다. 뭐 틀린 거 없네요. 자 사회복지사나 한국사회복사 윤리권고 결정 존중해야 한다.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존중 존중. 근데 4번 사회복사는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라 하여도 저들의 이익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 제공한다. 틀렸죠. 아까 동료나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막 맘대로 막 관계 맺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아까 사회복사는 적법하고도 적지 않은 논의 없이 이렇게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 맺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 보호직 거 봐보세요. 보호직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윤리강령은 전문과 윤리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전문과 윤리기준 6장 46개 조문. 그죠? 자, 윤리기준은 기본적 윤리기준 외에도 클라이언트, 동료, 협회, 국가? 틀렸네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기본, 그 다음 클라이언트, 그 다음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일단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동료, 일하는 동료,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일하는 기관, 그 다음에 사회와 윤리위원회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3번이 2번이 옳지 않잖아요. 바로 나왔을 답은. 그죠? 여기가 지금 틀렸으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 윤리기준 전문가로 씨앗에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맞죠? 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선주의 인보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제가 여기서 먼저